이제 슬슬 패션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패션 쪽으로. 네. 다른 질문들이 있나 혹시 몰라서 찾아보고 있는데 패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패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에 밀접하게 투자를 하시기가 상당히 좋은 괜찮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 화장품을 여쭤봤던 것처럼 패션주는 요즘에 투자 심리들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특히 기관들이. 화장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다시 2분기 실적으로 돌아가서 네. 아까 제가 뭐 아모레나 LG생건 2분기 실적부터 좀 아슬아슬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류업체들은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뭐 이제 브랜드건 뭐 OEM이건 그냥 밸류체인에 걸쳐서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도 사실 주가가 그 화장품이랑 똑같이 못 올랐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어닝 시즌 해가지고 다시 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거리두기가 그때쯤 이제 다시 강화가 됐고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 거의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 뭐 락다운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서 2분기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3분기 안 좋은데 이거를 사야 되나 이러면서 주가가 못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좀 흐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뭐 거리두기가 강화돼도 더 이상 뭐 실적이나 뭐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이 없거든요. 최근 이제 3분기 실적들을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러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의 뭐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백신 접종률도 뭐 정부 목표 수준을 뭐 도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식의 좀 센티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불확실성이 있긴 해요. 베트남 쪽에서의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안 잡히고 있고 봉쇄 조치도 뭐 9월 중순까지 한댔다가 뭐 9월 말까지 연장되고 뭐 10월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이제 9월 말까지 하든 뭐 10월까지 하든 언젠가는 뭐 이게 조치가 완화가 될 거고 네. 완화된 이후의 그림을 생각한다면 2분기 실적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정말 체질적으로도 좋아지고 비용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전방 수요도 좋고 생산상의 이슈만 좀 해소가 되면은 실적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좋아질 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 같지는 않아요. 화장품보다는 훨씬 센티멘털이 좋은 걸로. 네. 아 맞다. 우리 배송희 연구원님이 저의 5개월 전 직장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최근에 꼽히셨잖아요. 네. 아이고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사실 그게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FM 가이드랑 같이 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실적 추정의 정확도, 목표 주가 정확도 요걸로 이제 정량적인 걸로만 하는 거라서 가장 지난해 실적을 정확하게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셨다라는 측면이니까 그건 이제 베스트로 인정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화장품하고 패션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패션 그러면은 실적 추정할 때 데이터는 그럼 어떤 거 어디에서 사실 이게 되게 약간 어려운 게 화장품은 어느 정도 과점화가 된 시장이거든요. 네. 뭐 매스는 좀 이렇게 저가 화장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고가 화장품은 생각해 보시면은 국내는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설화수, 후고 글로벌리 해봤자 로레알, 에스티로더, 뭐 시세이도, 뭐 잘 끼워주면 LG생건 이 정도로 플레이어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 성장을 좀 따라가는 트렌드가 일단은 있고 그 안에서의 뭐 MS가 누가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이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문제인데 패션은 사실 생각해보시면 화장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지금 떠오르는 브랜드만 생각을 해보셔도 화장품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라 그렇죠. 전방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브랜드별로 정말 달라요. 완전 차별화되어 있고 그때 뭐 트렌드 타는 뭐 복종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골프 이런 게 있었고 뭐 아웃도어도 잘 됐을 때 뭐 그렇고 그때 좀 유행하는 뭐 복종이나 브랜드가 좀 성장률을 많이 독식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추정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실적 추정치 정확한 것도 아마 좀 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의 말씀까지. 실적 추정이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 약간 이런.
아니 근데 패션은 약간 저 개인적으로도 보는 게 아니 무슨 패션은 우리나라에 FNF밖에 없는 것처럼 네. FNF만 패션 주식이야? 이럴 정도로 혼자만 막 신고 가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분할 재상장 이후에도 네, 네. FNF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 8월 18일 날 쓰셨던 리포트 제목이 낭중지추. 아, 네, 네. 예. 나머지는 그냥 주머니 속에 먼지. 아니요, 그런 건 다른 회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FNF가 너무 이제 독보적이에요, 그렇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왜 그런 있어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국내에서도 되게 레퍼런스가 좋은 회사잖아요. 뭐 디스커버리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뭐 MLB 라이센스 이런 거 따서 뭐 이렇게 국내에서만 5천억 하고 이런 브랜드로 키울 거라고는 사실 예상들을 많이 못했죠. 네. 그리고 저도 패션 회사들이 스몰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연매출 1,000억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성장이 좀 많이 정체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좀 메가 브랜드로 키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레퍼런스를 일단은 뭐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브랜드 전개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검증돼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도 되게 브랜드 사업 잘하는 회사 많은데 이제 FNF를 낭중지추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해외가 좀 붙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는 네네. 국내는 뭐 실적 좋아지고 뭐 그거는 뭐 어닝에만 반영을 저희가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중국이 붙으면은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굉장히 확장성이 이제 넓어지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FNF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제 스토리를 조금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하게 중국에서 팔아보자 해서 중국으로 이제 먼저 진출을 한 게 아니고 면세점 쪽에서 보따리상들이 먼저 좀 이제 떼가면서 현지에서 좀 유행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중국인들이 같아요. MLB 모자 엄청 사갔죠. 네, 네. 사실 그 따이공들이 의류는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디자인도 화장품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치, 현지 가져갔다가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사이즈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가져갔다가 안 팔리면 다 재고니까 잘 안 가져가요. 근데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디자인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뭐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도 작고 그러니까 화장품처럼 이제 많이 사가기 시작을 한 거죠.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실제로 소비자 단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중국에 좀 진출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빠르고 그리고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현재 수요가 없는데 그냥 뭐 맨날 헤딩하듯이 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MLB 같은 경우에 딱 그걸 확인하고 중국 가면 되겠다 해서 직접 간 거고 현지에서도 잘 되고 있는. 네, MLB 가.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FNF가 그 김창수 대표님이죠. 네, 대표이사가. 네, 네. 김창수 대표님 저도 섭외하려고 몇 번 해봤는데 인터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능력 있는 경영자로 많이들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우리 한지근님도 채팅창에 쳐주셨는데 그럼 제2의 FNF는 누가 될 거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더 네이처 홀딩스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커버리지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네, 커버 영역이.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뭐 공식적인 답변은 좀 제한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FNF만 패션주의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네. 뭐, 더 네이처 홀딩스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2의 FNF를 표방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더 네이처 홀딩스도 그렇죠. 있고, 좀 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네, 약간 네. 디스커버리와 비슷하고 네, 네, 네. MLB처럼 NFL을 네, 네, 네. 도입을 했는데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거의 뭐 이제 브랜드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작은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 SJ그룹 이런 회사도 사실은 네, 네. 큰 곳. 뭐 제2의 FNF로 가끔 불리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혹시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 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FNF 제가
뭐 멀티플 확장해서 해외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쪽 매출이 그래서 실제로 있느냐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 되게 많거든요. 뭐 FNF 외에도 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에서 그래도 내수 브랜드 중에서 가장 견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뭐 한섬이나 뭐 좀 채널은 다르지만 뭐 코엘 되게 안정적으로 실정되는 코엘 패션이나 코엘 패션. 네, 되게 국내에서 잘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제2의 FNF라는 라벨을 좀 붙이려면 해외 쪽에서 실적이 실제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패션 업체 중에서 중국 쪽에서 소비자 단에서 좀 가시적으로 뭔가 수요가 보이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 패션 옛날 말로는 섬유의복 이렇게 불렀는데 다 내수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수출해서 잘 된 케이스가 거의 뭐 FNF가 거의 최초 아닌가요? 그 전에 필라. 아 필라 네. 필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필라를 입고 삽니다.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필라 코리아 필라 홀딩스 커버 하시네요. 네네. 네네. 필라는 요즘 어때요? 필라는 사실 요새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필라도 사실은 그 해외에서 잘 됐을 때, 디스럽터가 해외에서 잘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뭐 2배 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그 디스럽터는 신발. 네네. 예. 그 신발 모델이 이제 뭐 북미나 뭐 중국 이런 쪽에서 브랜드가 좀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리레이팅 되면서 주가가 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때 근데 2018년, 2019년 네, 막 네. 어글리 슈즈 엄청 네, 유행할 네, 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관심이 없는 이유도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로 좀 올랐는데 해외에서 인기가 좀 식은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낮아졌지만 예전만큼의 밸류를 부여받지 못하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기 그 아큐시네트 네, 그 네. 골프 쪽 그 타이틀 리스트죠? 네, 네. 그쪽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골프 쪽은 좀 좋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휠라홀딩스의 어떤 뭐 체력을 뒷받침해 주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건가요? 그래서 그 실적은 아큐시네트 효과로 되게 상반기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주가의 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이제 휠라 본업과 아큐시네트와의 시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연결로 들어오는 자회사 그 이상의 뭔가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자회사 실적 좋으면은 됐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휠라가 지금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뭐 10배 초반 이 정도예요. 근데 그냥 내수 패션 업체들이 보통 막 7배에서 10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휠라가 지금 절대적으로 싼 구간은 아니고 그냥 내수 업체 중에서는 나름대로 적정 밸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떨어진 주가만 생각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싸다면은 아큐시네트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힐라 본업만 아큐시네트 실적까지 반영하고서 뭐 10배, 11배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 그 실적을 만드는 이제 절반 이상이 아큐시네트 뭐 사업적 시너지가 없는 아큐시네트로 인해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내용 측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2분기 실적이 혹시 어닝 쇼크였어요? 휠라? 2분기 실적?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게 8월 17일 날 그 거의 숫자 자체는 15% 급락을 한 네. 적이 있어가지고 이날 뭐가 숫자 자체는 쇼크는 아니었는데 네.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일단은 그 숫자 자체가 쇼크가 아니었던 거는 이제 아큐시네트 실적이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아큐시네트가 연결 이익의 반 이상이니까 네. 아큐시네트 실적이 좋으면 전체 휠라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어서 쇼크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아큐시네트 실적이 좋았으면은 그만큼 이제 휠라 실적이 뭐 이만큼 기대했는데 아큐시네트 뭐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아큐시네트가 이만큼 나면 이렇게 해서 서프가 났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휠라가 좀 덜 나왔어요. 그러면서
휠라 본업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통해서 공유한 바로는 하반기에 대해서도 되게 좀 보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패션 업체들이 올해 YOY로 빠지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뭐 다 외출 안 하면서 옷 안 사고 이러면서 기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휠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올해 좀 역성장할 걸로 회사에서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브랜드력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네요. 휠라 방탄소년단이 광고하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별로 효과가 없었네. 그런가 봐요. 네. 예, 아이고. 그 한섬은 커버 안 하시나 보죠? 아, 네, 커버리지는 아닌데 뭐 내수의 대표 주자니까 네네네.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섬은? 한섬은 사실은 저는 계속 제가 해외 얘기를 계속 했다시피 네. 결국에는 해외 쪽에서 잘 되는 아하. 회사가 어닝과 밸류에이션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좋다 이런 입장인데, 한섬은 이제 실적은 항상 좋아요. 네. 근데 이제 확장성이 내수에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이딩 구간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 추정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거 보면서 방향성을 보시는 거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시면은 뭐 7배에서 뭐 12배 요 사이를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으로 화장품을 이제 8월부터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8월에 했다 보니까 아주 극초기라 아직 뭐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 안에 이제 한섬이 현대백화점 계열사니까 현대백화점도 있고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있고 그리고 한섬이 뭐 지금은 거의 실적이 없지만 중국 법인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좀 중국, 특히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 진출했고, 그리고 좀 중국이라는 시장에 좀 진출할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계속 이런 밸류에이션 박스 안에 갇혀 있겠지만, 이 신사업이 좀 성과를 낸다면은 좀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의류 OEM 쪽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그 화장품 쪽도 브랜드보다는 OEM, ODM을 조금 더 좋게 보셨고, 의류 쪽도 많은 펀드 매니저 분들이 뭐 브랜드는 그냥 FNF 막 거의 독보적으로 보는 것 같고, OEM 쪽도 긍정적으로들 보는데, OEM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베트남 이슈가 최근에 가장 컸고.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일단은 그 베트남 코로나 상황 요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네. 원래는 제가 7월, 뭐 7월 말 8월 이때쯤부터 이제 좀 봉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한 8월 중순 말까지만 해도 9월 중순이면 봉쇄 조치가 풀릴 것 같다가 이제 중론이었어요. 네. 이제 뭐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나왔다고는 했는데, 이게 확진자가 안 잡히다 보니까 지금 9월 말까지 연장이 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찔끔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 OEM 업체들도 이게 3분기로 해서 완전히 끝나겠다라고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뭐 지금 당장이야 뭐 10월부터는 재개가 되는 게 뭐 원칙이긴 하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리스크는 계속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베트남 리스크 때문에 네.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한세실업도 그렇고 영업무역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 일각에서는 베트남에서 못 돌리는 그 공장, 그거를 어디더라? 남미 쪽인가요? 다른 쪽 공장으로 좀 대체할 수가 네, 있다. 인도네시아나 그걸 뭐 이전 생산이라고 하네. 이전 생산?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나요? 그게 아, 대체 공장 돌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악영향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미 대응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OEM에서 한세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한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봉쇄 조치가 호치민시에 이제 가장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한세의 주공장이
호치민에 있어요.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그래서 이 공장이 좀 타격받는 게 큰데, 예, 베트남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두기나 이런 게 좀 완화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공장들로 2차 외주를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화승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 쪽 생산 비중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사실 그 베트남 말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등지에 공장들이 다른 국가에 있어요. 네. 그쪽으로 좀 일시적으로 물량을 좀 보내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베트남을 대부분 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100% 커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베트남이 완전 봉쇄 조치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그럼 당연히 3분기에 빵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 한 20에서 뭐 많게는 한 40% 정도 매출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3분기 네, 네. 실적에서.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 80%에서 60%는 생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베트남의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국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메꾸곤 있는데 100% 커버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또 2차 외주를 주게 되면 좀 마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네. 괜찮아요? 마진적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100% 커버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4분기가 의류는 최고의 성수기잖아요. 비싼 네, 옷들 네. 막 점퍼 같은 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4분기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를 오롯이 좀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OEM 업체들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OEM도 마찬가지고 패션 그 브랜드 쪽도 네. 수급이 또 안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최대한 4분기 때 뭐 납기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공장 2차 외주 써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맞추곤 있거든요. 근데 그 시즈널리티 상관없는 옷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안에 받쳐 입는 뭐 티셔츠라든지 네네네네. 뭐 아니면 뭐 트레이닝 팬츠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미뤄가지고 만드는 뭐 40%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즈널리티를 맞춰야 되는 겨울 상품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제때 조달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OEM 업체들이 이제 그런 시즈널리티 있는 제품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산을 해가면서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에 팔릴 겨울옷 위주로 우선은 네, 네. 대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M은 거의 한세실업하고 영원무역 보고 계신가요? 그 네. 커버하시는 게? 네, 네. 커버리지는 그렇게 그 돼요. 밑단에 있는 작은 업체들은 커버는 아니시고. 커버리지는 아닌데요. 사실 의류 OEM이 화장품 ODM만큼 굉장히 특별한 경쟁력은 없거든요. 이게 뭐 미싱 돌리고 이런 네, 거다 네. 보니까 저도 뭐 작은 업체들 이런 회사들 좀 업데이트 하긴 하는데 대부분 방향성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제일 크고 다만 조금의 뭐 변화가 있다면은 작은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가 들어오는 게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고객사가 있는 뭐 회사나 이런 경우에 좀 별도적으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큰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EM, ODM 패션 쪽에서 작은 업체가 선두 업체들 좀 많이 따라가려면 역시나 그 좋은 브랜드들을 이제 고객사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 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많이 만들어주고 잘하는 공장에 맡겨버리면 편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죠. 큰 공장이 많이 받으니까 더 싸게 할 수 있고 네, 그런 뭐 뭔가 흐름을 바꿀 만한 변화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은 거의 화승엔터. 네, 이 화승엔터를 그 엔터테인먼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엔터프라이즈죠. 네, 화승 네,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예.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제 신발이고 한세실업이 그 오븐이라고 하네. 그 일상복 니트가 니트, 한세고요. 니트. 네, 니트. 네, 네. 이제 한세가 니트 같은 일상복이 많고 영원무역은 약간 스포츠 네, 브랜드랑 네, 네. 이런 쪽이 많고 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스탁피킹이나 탑픽 같은 걸 꼽을 때는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보세요? 무게를? 저는 사실 그 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주가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한세실업 관련해서 뷰를 더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한세가 좀 더 이제 범용적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캐주얼리 많이 네, 입는 브랜드들 네. 고객사가 많아요. 그래서 전방이나 미국의 소매 상황을 반영하는 경향이 이제 영업무역보다는 훨씬 크고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 봐도 한세실업이 베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OEM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기에는 사실 다른 OEM 업체들보다는 한세가 훨씬 주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더 이제 추천이나 혹은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드릴 때 한세를 위주로 좀 보고 있기는 해요. 아하. 지금 한지크님이 브랜드들이 지금 옷이 안 들어와서 난리라고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아 이런 그 공급 쪽의 문제가 네. 뭐 우리가 익히 든 반도체, 뭐 자동차, 뭐 또 중국 쪽의 뭐 철강 이슈 이런 거 넘어서 생활 곳곳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패션 쪽도 겨울에 베트남에서 가을에 저기 코로나 때문에 잠바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막 이래서 막 잠바가 부족한 근데 그런 상황이 아까 펼쳐져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가능성은 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진짜 뭐 근데 예쁜 모델, 막 인기 모델부터 먼저 빠지고. 진짜 막 급한 그런- 오더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서 지금 쳐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를 대변을 하지는 못하니까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 참. 저 뭐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만 얼마 전에도 뭐 전자드럼 사는데 그것도 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에 좀 자전거 사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량이 지금 잘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야, 생활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그러면은 그 정리하자면은 브랜드보다는 OEM 쪽을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 의류 예, 말씀하시는 의류로 거죠? 이야기하자면. 의류는 사실 저는 브랜드도 OEM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토픽은 브랜드는 브랜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FNF가 사실 해외 쪽에서 내년까지도 계속 워낙 사업 확장의 초창기이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브랜드 업체들 중에서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도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어디가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신세계 인터, 아, 신세계 인터.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SJ 그룹 이런 회사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3분기 거리두기 하니까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 간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3분기 업데이트 해보면은 뭐 백화점도 그렇지만 지금 소매 판매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실적 시즌에 사볼 만한 회사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실적이잖아요. 네. 생각보다 좋을 만한 그 업체들이 화장품보다는 훨씬 브랜드 쪽에서 있는 상황이라 브랜드 업체 뭐 브랜드가 더 낫다, OEM이 더 낫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의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좋습니다. 그래서 FNF 뭐 신세계 인터, SJ그룹까지. SJ그룹은 저는 이제 그 칸골이나 헬렌 카멘스키는 그 여성 옷인가요? 헬렌 카멘스키. 그게 그 약간 밀짚 모자 예. 같은 브랜드인데 그 남자가 그 밀짚 모자 쓰고 다니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네. 쓰세요. 약간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장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네네네. 그런 생각. 왜냐면 좀 칸골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라든지 모자 이런 액세서리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좀 비싼 옷, 뭐 점퍼 막 이런 거는 많이 눈에 안 띄길래 네.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칸골이 뭔가 이게 아우터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좀 고부가 같이. 네, 예. 보통은 뭐 가방이나 아니면 뭐 예. 맨투맨 티셔츠 이런 쪽, 뭐 모자 이런 쪽으로 모자. 좀 잘하는 브랜드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굉장히 카테고리 다각화를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발 쪽 좀 준비를 하고 뭐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의류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터류가 좀 약하니까 약간 좀 중성적인 캐주얼 브랜드잖아요. 좀 여성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뭐 잘 팔리는 제품에 좀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여성 소비자층을 좀 붙인다든지, 네. 아니면 가방도
한 가지만 계속 유행인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에코백이 유행이었을 때는 에코백을 밀다가 뭐 약간 버킷백이 유행이면 버킷백을 밀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트렌드에 맞춰서 카테고리 다각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 BTS 그 다이너마이트인가요? 그 뮤직비디오에 네. 태영인가?가 그 칸골 모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 혹시 그랬나요?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때 막 주주들 사이에 난리가 났었는데 아. 이거 뭐냐 그 세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별 반응이 없었나? 아 마지막으로 저기 여쭤봐야겠다. 그 더 네이처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FNF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기 뭐냐 SJ 그룹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자체를 해외 라이선스로 가져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이제 주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좀 리스크 디스카운트?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요? 이게 뭐 연장이 안 되면 저 회사는 이제 어떻게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막 이런 것처럼. 그게 어떤 식의 라이센스냐인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FNF의 MLB나 더 네이처 홀딩스의 뭐 네이처 그 뭐지? 그 내셔널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오그래피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네.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네. 뭐그 SJ 그룹의 칸골 네. 이런 식으로 그 회사들은 이제 라이센스 사업이기는 하지만 디자인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권을 이제 그 사업권을 따온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A부터 Z까지 다 컨트롤하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FNF가 중국 라이센스를 따기 전까지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업체가 그 MLB를 유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MLB 디자인이랑 한국에서 파는 MLB 디자인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같은 상표를 달고 있을 뿐이지 뭐 카테고리나 뭐 가장 중요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 그 패션 사업이라는 게 디자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지역별로 좀 입맛에 맞는 디자인이나 사이즈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 회사들은 사실 뭐 뺏길 수야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제한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구조의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MD 사업하는 회사들일 것 같은데 뭐 신세계 인터나 뭐 비중은 작지만 한섬도 이제 MD 사업을 하고는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좀 해외에서 보고 잘 될 만한 브랜드를 이제 국내 판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까 특별히 디자인이나 뭐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 유통. 네, 수입 유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해외 명품들이 MD 끼고 국내 진출해봤는데 좀 반응이 좋네 하면은 약간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기네 직접 하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자인이나 뭐 브랜드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공한 이후에는 뺏기는 경우는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션, 뭐 OEM, 뭐 브랜드 넘나들면서 오늘 배송이 연구원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네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놓고 거의 1시간 10분 이상을 했습니다. 진짜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아주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모셔가지고 화장품과 패션 쪽 시장 트렌드를 저희가 좀 잃지 않도록 계속 읽어볼게요. 네. 오늘 KTB 투자증권의 배송이 연구원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고요. 여러분 이제 퇴근길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사 좀. 아, 네, 감사합니다. 짧네요. 아, 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